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까지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신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하신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는데. 아, 정말 저한테는 가슴 아픈 시간이었죠. 안타깝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네. 퇴색되고 네. 사실상 민주당의 DNA까지 정체성은 물론이고 DNA까지 이렇게 바꿔진 상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네. 이름도 새민주당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민주당 70년 역사를 좀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의지를 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대표님을 이 새미래민주당 대표로 만나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치가 참 생물이라더니 이렇게 뵙는데 국회가 사실은 지금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일단 예산안 삭감을 단독으로 이제 강행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4조 1,000억 원 정도 깎은 건데 우선 이 삭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좀 무지막지하고 네. 뭐라 그럴까 막무가내시 삭감이라고 생각해요. 정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활비가 됐든 특경비가 됐든 네. 이런 것들도 권력기관에 그런 것들도 좀 해서 최소한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려주고 그래야 이게 삭감을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국민한테 설득력도 있고 네. 또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하는데 무조건 다 빵원으로 이렇게 하는 이 네. 무자비하고 무대포식의 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 절반을 갖다가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조 4천억? 예. 요즘에 매년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겨울철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지금 이 재난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예비비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절반을 그냥 뚝 이렇게 네. 시장에서 그거 반으로 절반 세일하듯이 반값 할인? 예, 반값 할인해서 하듯이 그렇게 한 것도 참 너무 섬세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고 무대뽀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런 섬세하지 못하고 무대뽀식 삭감은 한마디로 약간 놀부형 심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풀이식 예산 삭감이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특활비성 예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 96%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는 정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할 수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가령 특경비 같은 경우를 빼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다른 특활비는 증빙 자료 이게 안 된다. 증빙이. 그래서 왜 국민 혈세를 이렇게 투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사실 특활비라는 게 기밀성을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근데 대표님 보시기는 이 두 개 다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어느 쪽에 저희가 또 조금 비중을 둬야 할까요? 저는 특활비가 과다하게 쓰여지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그리고 눈먼 돈이다라는 주장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특활비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범죄도시나 또 우리가 강력범죄 수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 한국 경찰은 특히 네. 특활비나 이 지원 같은 것들이 네. 약해가지고서 군색하고 좀 이렇게 동정스러운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그런 현실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특갈비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라든지 뭐 저 조직적인 폭력이라든지 조직 마약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그 조직 범죄 집단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수사에 필요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정보비라든지 또는 활동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 무지막지하게 무대뽀식으로 네.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여당 쪽에서 민생 치안의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이 사실 뭐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삼선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래서 이제 국회 이 내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누구보다도 전문가신데 보통 이 예결위에서 이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상당 기간 뭐 하루 이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달 넘게 네. 또 더는 길게 이렇게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뭐 증액할 건 증액하고 감액할 건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위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단독 처리를 한 거는 그거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이 지금 약간 네.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을 잃었다. 예, 그 민주당의 지금 행태가 모든 목표가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방탄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네. 모든 것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상 국회도 이재명을 건드리면 이렇게 난처해질 수 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과시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이성적인 삭감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삭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그 낯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최면인과 낯이 있는 건데, 그 특활비나 특경비를 다 그냥 그 빵원으로 다 자를 것 같으면 국회 스스로 네. 자신들의 그 특활비나 특경비도 어느 정도 네. 그렇게 손질을 하는 것이 네. 국민들한테 면목도 쓰고 체면도 쓰는 건데 네. 거기에다가는 손도 안 댔단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순전히 너무 감정이 앞선 최소한의 이성이 없는 네. 그런 그 감정적인 난도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와 같이 그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을 넘어서 거대 제1당인데 사실상 그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 이와 같이 절제 없이 자신들의 그 어떤 법률적인 권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휘두르게 되면은 네. 이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고 네. 독재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미 입법부의 폭력은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입증이 됐고 입법부의 폭력이 지나쳐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번 예산안 처리를 하는 걸 보면서 거의 입법 독재가 시작됐다. 입법 독재.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왜 국회 특활비는 깎지 않았냐? 국회의원 속된 말로 왜 너네 밥그릇은 그냥 챙겼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활비 유행 사례가 앞에 있었다. 그래서 이미 90% 이상을 깎았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특활비가 이제 100억대, 뭐 60억대 이러다가 2019년에 이제 9억 8천만 원대로 떨어져서 이게 쭉 유지가 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민주당의 논리 주장이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그 문희상 의장 시절에 네. 그 특활비가 그 대폭 삭감이 됐고 조정을 했는데 네. 특경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활비하고 특경비 다 지금 이 빵원으로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부처에 네. 그 국회 그 특경비는 별로 안 잘랐잖아요. 손도 안 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 9억 8천만 원이라는 것이 네. 그 특활비만이 9억 8천만 원이고 거기에 특경비를 합치면은
180 한 그 4억 정도 될 거요. 네. 184억은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는 것은 조사모사식의 변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할비나 특경비를 갖다가 손을 보는 것은 예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고 무대뽀로 감정적으로 깎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활동력은 떨어진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예산안 상정 보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일이죠. 본회의에서 이제까지는 본회의까지 합의점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야가 그때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찾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특히 네. 그 제1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네. 약간의 이성이 네.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순전히 감정적인 그런 행동이 많고 그다음에 오직 일인에 대한 네. 아부와 충성심의 경쟁에 경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이렇게 그 어떤 여지를 갖고 그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협상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환경이고 그런 문화가 사실상 민주당이 없어진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여당은 여당대로 너무 민주당이 아무리 제1당이고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대응하는 그 강도나 방식이 네.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무기력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궁리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제까지 네네. 국회를 운영하면서 합의 일종의 궁합이 좀 맞춰져 온 사례가 있었다면은 네. 아마 이번에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국회에서 22대 국회는 거의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고 네. 오직 그 한쪽은 윤건희 정권의 그 방탄, 네. 한쪽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네. 방탄과 방탄의 네. 벼락끝 싸움만 하다 보니까 이 협상과 그 어떤 협의의 여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문화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22대 국회를 떠올렸을 때 사실은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좀 합의하자 이러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를 만한 큰 쟁점에 대해서 뭔가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도 크게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뭔가 합의됐다는 걸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과 협의가 좀 많이 상실이 됐다. 완전히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에 급한 법도 그 반도체법이 네. 일몰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네. 갖다가 취소시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반도체법도 빨리 통과를 해야 되고 이것은 그 여야의 그 어떤 이해관계가 달린 게 아니라 국가적인 경쟁력과 먹고 사는 문제의 법인데 이런 것도 같이 처리를 하면서 방탄을 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아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한심하고 네. 요즘에 오물풍선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네. 상당한 그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오물풍선 문제도요. 헌재에서 작년에 그 위원이 돼서 남북 관계 협력법에 있어서 그 북한에다가 전단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단을 보내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 전단을 보냈을 때 처벌하는 그 기준이 네. 너무 과하다 해서 그 부분을 손을 보면은 전단을 못 보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심지어는 조국 대표도 그 법안을 내놨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네. 두 사람이나 그 남북관계 관련해서 전단 살포 금지법을 내놨는데 그것도 빨리 처리를 해서
그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하면은 이 북한의 그 보복성 그 오물풍선 날리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서 그 실제 또 그 저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는 아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는 너무 심하다. 그리고 솔직히요. 이번에도 약 940억대의 그 예산이 그 전공이 네. 그 여야정 이제 그 의학 협의체. 그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전공이 그 지원금을 이제 940억 정도로 갖다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심술첨지 삭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까지 제 일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절반은 아니더라도 49%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과반이 훨씬 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의정 그 갈등 속에서도 그 의대 그 증원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제일 처음 반응을 보였어요. 찬성한다라고 네. 하고 역대 정권이 못했던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의대 그 증원 문제로 인한 그 의정 갈등을 민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그 합의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면서 네. 그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무능한 협상력, 무능한 정책적인 어떤 추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즐기는 즐긴다. 그렇게 즐기고 있는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생기면서 애매한 국민들의 목숨만 부질없이 이렇게 희생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그 책임감은 전혀 없이 놀부처럼 윤석열 정권이 혼란스럽고 무능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저거를 그냥 놔둬야 되겠다. 그렇게 라는 보여라 식으로 보여라 이렇게.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이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그 못된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한술 더 떠가지고서 그 전공의 그 지원 예산을 갖다가 950억이나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네.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정당은 아닌 것 같다. 과거 민주당의 최소한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네. 그 애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민주당은 아니고 네. 오직 1인 대표 방탄과 네. 그리고 오직 정권의 그 어떤 그 획득만을 위한 그런 아주 말하자면 나쁜 소심한 네. 그런 이 정당으로 변질됐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보면서 계속 느낍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시각이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민주당이 워낙에 거대 정당이라 민주당의 논리를 그 이제 언론에서 네. 그 많이 전파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이 너무 국정 실패를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또 여당은 그 민주당의 그런 그 횡포와 전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공을 찌르는 지적과 공격과 제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상과 진실은 네. 강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저의 이와 같은 지적과 문제의식이 국민 대다수의 인식으로 많이 확산되리라 생각하고 오늘도 MBN에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예산안 단독 삭감 같은 경우에 이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어느 쪽에 더 정치적 부담이 될까요? 저는 결과적으로는요. 네. 그 민주당이 지속적으로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 왜냐하면 네. 당장은 그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겠지만 네. 그러나 긴축으로 운영을 네. 가면서 네. 최소한의 그
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펑크가 날 거예요. 이 펑크가 나는 결과는 그때 예산을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이 깎아서 이런 펑크가 났다라는 사례, 네. 구체적인 사례, 또 아마 또 가슴 아픈 사례도 발생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민생 치안 문제나 네. 이런 데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원망을 사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삭감된 내용 안에요. 이재명 대표 그 지역화폐 예산 2조 정도도 이제 삭감이 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산 저희 심사할 때 각 지역구 의원들이 뭐 쪽지 예산이라고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이제 예산들도 좀 이제 증액하고 넣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다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돼버리면 민주당에서도 되게 지금 딱히 뭐 얻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면 협상에 좀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민주당은요 이미 지금 제가 이렇게 이번 그 예산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이 서로 협의를 해서 네. 그 이게 난항을 겪고 결국은 결렬이 돼서 감액 예산으로 종결이 된 그런 결과라면은 협상의 결과로서의 네. 결과라면은 조금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요 거의 협상의 그 과정은 없고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네. 그 권력기관의 특경비를 다 삭감해버리겠다. 그래서 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그냥 대충 무대뽀로 절반 해서 깎아버리고, 네. 이런 식의 그 무대뽀 예산 심사로 만들어진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무슨 약간의 지역 그 민원성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챙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 확실하게 예산 투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시나리오는 네. 이미 민주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의 그 국회 운영이나 정당 운영에 대해서 속으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인데. 근데도 찍소리 못하고 지금 저렇게 다들 납작 엎드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나는 우리 지역 예산에 이거랑 굉장히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어서 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네. 의원들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교부금을 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자체 예산 같은 경우도 삭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있는 쪽 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네. 삭감을 하게 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민심을 얻는데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가 와도 당내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지금 이제 많이 그 깎여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특경비 쪽이 많이 깎아져 그쵸.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감액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지금 민주당의 구조가 오직 그 이재명 구하기가 최우선이고 네.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들을 하고 최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와 같이 그 분풀이성 그 예산 삭감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다. 누구도 시비 거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김정은식으로 네. 숙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기를 못 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거대 정당이지만 살아있지 못한 정당이다. 거대 정당이지만 죽어가는 살아있지 정당이다. 못한, 역할을 못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가요? 좀비들의 집단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야, 야당은 어쨌든 국회는 예산 심사를 하는 게 권한이다. 그러니까 삭감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증액을 할 수 있으니 정부에서 진액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을 하겠다. 그럼 이것도 사실상은 진정성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네. 감액한 것을 왜 지금 가지고 증액 예산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감액을 해놓고 예산 소위에서 예결위의 예산 소위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 예산 심사를 1차, 2차, 3차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쵸. 1, 2, 3차까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잘라놓고 왜 니네 증액 안 갖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사실상 사기성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사기성 이미 감액을 할 때 그건 감액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는 증액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네. 국회가 이제 증액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국회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국회가 감액하려는 것과 또 정부가 정부가 증액하려는 것과 그리고 감액하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협상과 하나의 타협점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산 심사의 하나의 과정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과정이 결핍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독주 체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기존 입장 철회하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금투세에 이어서 이제 이것도 사실상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바꾼 건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의 정권 욕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20, 30, 40대들이 특히 이제 트럼프 승리 이후에 네. 엄청나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할 경우에 엄청난 비난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증시 문제 금투세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선심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의 선심령 정책이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잖아요. 무슨 기본소득이 이렇게 해갖고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느니 청년수당 50만 원씩 주는 이런 식의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 유치하고 저열한 그런 포퓰리즘인데 이제 그런 정도의 세금을 유예하거나 네. 보류하는 것은 시군증 먹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금투세는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유예를 해왔다가 이번에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금투세를 말하자면 집권욕으로 포퓰리즘으로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유예를 한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금투세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금투세라는 것이 모든 증권거래에다가 증권거래에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그러니까는 대기업에 증권 투자를 해서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수익을 얻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자라는 것인데 그것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근로소득세는 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근로소득세도 그러면은 면제를 해줘야죠. 유예를 해주던가. 근로소득세는 왜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와 무엇이 다른 겁니까? 다 똑같은 거지. 예?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라는 것이
근로이고 노동인데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그거는 조금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상자산에 예. 대한 세금 부과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 상당히 앞서가 있다가 네.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철퇴를 가하면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바람에 이 가상자산 시장이 좀 위축되고 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져 있는데 일본보다도 훨씬 더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또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것이 온라인으로 이제 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네트워킹이 완벽하지 않으면 네. 얼마든지 자금 세탁이나 탈루를 할 수가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완벽하게 체계를 갖춘 뒤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유예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논리라면은 근로소득세도 대폭 낮춰주거나 적어도 폐지를 해야지 그거는 왜 설명 안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이제 보고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87 민주화 이후 처음 이제 감사원장을 탄핵 보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결정이? 저는 이번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은 저는 탄핵받아 마땅하다 생각해요. 그래요. 예. 어떤 근데 이유로? 뒤늦었어. 뒤늦었다. 예, 오히려. 원래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걸 보면요. 정책적 판단에 대한 감사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즉 정치적인 감사를 많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헌정사 최초로 이제 감사원장을 탄핵에 올린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타기용이고 치장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검사들을 탄핵을 3사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검사들 탄핵의 주요 어떤 이유는 김건희 수사,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관련 수사를 빙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보복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행하고 있고 무언의 압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이재명 관련 수사를 한 검사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로 치장이 됐지만 네. 포장이 됐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검사들에 대한 네. 위협과 겁박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 네. 이런 이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그 검사들만 해서는 그런 의도나 본질이 쉽게 드러나니까 감사원장을 뒤늦게 탄핵에다가 얹어서 포장을 정치적인 보복 감사다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는데 네. 주로 이제 더군다나 최초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이 있어서 감사원장을 포장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이자 어찌됐든 범민주 진영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못한 부분들이 감사원의 감사 형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뒤늦었다. 찬성이다. 예. 더 빨리 했어야 된다. 네. 다만 이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네. 소인배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네. 오히려 네.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네.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제해야 된다. 오히려 네. 오해받을 수 있다. 예, 오비 일학이잖아요. 네.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도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 그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 궁색하고 옹색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네. 너무 소인배 정치식이고 오비일학이고 뭐고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 것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네.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더 난장판이 되고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 그 탄핵은 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가령 감사원에서 부실 감사를 한다거나 뭐 부실 수사를 했다라면 국회에서 불러서 질책을 한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게 탄핵까지 갈 사안이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인데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감사원은 너무 이 감사의 그 대상이나 소재가 너무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네. 정치적인 어떤 이 감사로서의 결과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감사원이 네. 좀 정신 차리고 본연의 그 감사 활동으로 다시 그 환원하는 좋은 계기로 그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 경고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경고로 이런 받아들이면 생각인데 좋겠다. 그 사실은 네. 그건마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원장에 대한 헌정사 최초의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그 재판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을 가리기 위한 명분용으로 그 감사원장을 갖다가 들이댔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4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는 헌재에서 다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을 이제 제기했던 인물들 중에 대체적으로 기각이 됐는데 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기각이 될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탄핵이 이제 그 처리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뭐 3, 4개월, 5, 6개월이라는 공백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공백이라는 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네. 그 어떤 그 위력을 네.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또 다른 검사들이나 다른 그 판사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전시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금 오직 이재명 구하기가 최선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차피 기각될 건데 못하러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3, 4개월 만이라도 공백을 네. 두어서 재판도 지연시키고 네. 수사도 지연시키고 그리고 수사하고 있는 검사나 또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나 판사들에게 무언의 그 압력과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거두고 뭐 이런 이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 그러면 사정기관 수장이 이제 탄핵이 되면은 탄핵이 이제 되냐 안 되냐 이러면서 잠깐 직무가 정지가 되면 어쨌든 그 기관은 업무가 마비가 되거나 어쨌든 잘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국민이 오히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역풍이 불진 않을까요? 국민이 그 피해를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그 수장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 공백 상태에서 이
수장 대리인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를 하고 또 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너무 약하고 네. 낮고 또 국민적 신망이 없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의 신망도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꿎은 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를 그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정치. 그러니까는 이 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치. 그다음에 그 윤건희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윤건희 정권의 그 문제와 네. 그 무능을 갖다가 그 보호하고 연장해 주려는 그런 정치. 그래서 이 씨와 윤 씨의 사심 가득한 정치. 즉 이심 윤심 정치가 네. 국회를 완전히 이심전심의 이 정치가 사리사욕의 정치의 난장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진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나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는 환경이 대단히 심각하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도 그런 점에 있어서 또 필요하다라는 네. 주장도 있는데 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절반으로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 이게 지금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식의 네. 그런 아주 못된 그 소인배 정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21세기 정치를 흔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는 나온다고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필요하다? 아니면 과하다? 이것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저는 그거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예. 그거는 이 정치 공세라면 이 카드를 그냥 만지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하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을 걸로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워낙에 그 우크라이나 북한 군이 네. 이제 참여를 해서 네네. 상당히 남북 관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네. 그 러시아와 북한의 그 밀착이 네. 어느 때보다도 그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1950년대 6.25 전쟁 발발 수준에 못지않은 지금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김정은의 도발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네. 상당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이 정권 교체 기회에다가 중동의 이 어떤 정정이 심각하고도 네. 불안하고 실제 또 지금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여기에 북한군이 또 참전을 한 상태라 저희가 안보 불안이 높고 또 이스라엘이랑 또 하마스 전쟁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하고 이 탄핵 추진에 맞서서 이제 장애 집회 열기로 했는데 집권 여당의 장애 집회를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민주당이 매주 지금 5주째 장애 집회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지난달 주까지 5번째 장애 집회 참석을 했죠. 장애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여당도 네. 그 어떤 그 장애 집회의 위력 시위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맞불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5번 정도 민주당이 하는데 그 여당이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네. 여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이것이 지속되거나 이와 같이 장애 집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네. 이게 진행되는 것은 그러면은 국회를 해산하고 저 장애 집회로 나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지 않고 거리로 나가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 국회의원은 왜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말하는 대신에 네. 국회라는 장 네. 그리고 국회에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그 토론과 그 논쟁의 광장에서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건데 그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악쓰고 그리고 선동하고 이러려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의회 전당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왜 거리로 나가느냐. 그 민주당 장애 집회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5번째 장애 집회 참석을 했어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연설이 없었어요. 근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정치인이 게 이런 현장에 가면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기 마련인데 이제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민석 최고가 대신 잘 설명해 줬잖아요. 김민석 최고가 이랬잖아요. 그 윤건희 특검,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윤석열 심판, 그다음 이재명 무죄, 네.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다. 한 몸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즉 그 장애 집회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심판을 위한 시민단체와 연합한 장애 집회지만 사실은 이재명의 무죄를 관철하기 위한 네. 이재명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집회다라는 본질을 갖다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요. 즉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탄 집회다. 네. 라는 것을 갖다가 김민석 최고가 이재명 대표한테 지나치게 아부하려다 보니까는 그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뒷줄에 5번째 줄에 앉았다고 하는데 5번째 줄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지 않은 그런 효과를 다 반감시키고 역시 그 5번째의 장애 집회 역시 이재명 방탄 집회다라는 것을 김민석 최고가 네. 그 함성으로 여실하게 증명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이제 15일, 20일 이제 2건의 선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결과로 놓고 보면 1승1패인데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근데 이제 20일은 위증교사 사건이었는데 무죄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대다수가 예측하기로 이제 위증교사 사건이 사실은 좀 더 중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표님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요 2심 이후에 비명계가 똘똘 뭉칠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판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지 비명계 뭐 목소리가 없어요. 재판 결과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결집할 시기가 좀 올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 이 위증교사 재판 네. 25일 이후에 이 성명서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명계에서 예, 근데 초일회. 예. 뭐 초일회를 비롯해서 비명계 일부에서 이 성명서도 준비를 하고 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예상 밖으로 그 무죄가 나오니까 네.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휴지 조각은 쓰레기통에 간 것이 아니라 책상 서랍에 잠시 보관돼 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유죄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네.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비명계의 그 움직임은 여전히 네. 정중동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기로 앞으로 유죄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게 일단 이번에 1심에서 나온 2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더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걸로 보시는 건지.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선거법에서도요. 네. 선거법이 이제 중형이 나왔다고 하지만 네. 선거법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네. 골프를 안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지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으로 밥을 먹거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거나 네. 이 3가지가 모르던 사람이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 아닙니까? 이 3개를 일주일 만에 한꺼번에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장동 이 어떤 개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실무 책임자였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1심 재판부가 굉장히 가혹하게 엄중하게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관대하게 판단을 해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법도 그렇게 2심 가서 그렇게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보세요? 그다음에 네. 유증교사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증교사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별건 수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백현동 사건을 갖다가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네. 사건 아닙니까? 녹취 파일이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별건 수사 가지고 모든 권한을 흔들고 권력을 갖다가 권력 집단화하고 있는 배타적인 집단이 돼 있단 말이죠. 네. 이재명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대한민국 검찰의 적폐이고 대한민국 검찰의 악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네. 그래서 유진교사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별건으로 이게 파악이 돼가지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유진교사 같은 경우는요. 이걸 보면은 아무리 법리가 전문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반한 전문성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요. 네.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무죄를 주기 위한 판결문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네. 이거는 아마 2심 가면은 이거는 유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네. 이미 김인섭 씨가 형님 동생하는 김인섭 씨가 유죄를 확정받았지 네. 않습니까? 5년 확정 그런 받았죠. 점에서 백현동 사건도 유죄가 거의 확실할 것이다. 다만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시간이 문제다. 네. 이것이 이제 재판이 막 이것저것 막 다 합쳐져 가지고서 네. 백현동 성남 FC 대장동 이렇게 하고서 여러 개의 재판이 합쳐져 갖고서 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백현동 사건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현동 사건은 분리해야 된다. 예. 이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사건을 네. 하나로 모아놨는데 그쵸. 여기 이 주심 판사가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에 판결을 한 재판장이 재판 주심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전혀 상식과 이성이 상실된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백현동과 대장동과 성남FC도 함께 병합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 결정한 것 자체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병합 심사 자체도 심각한 예. 문제가 있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시간 끌기용. 예, 병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시간 끌기용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데 지연된 정의라는 것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공감 얻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백현동 사건은 분리하도록 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지금 뭐 국힘당에서 이 재판 지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겠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1차적으로 백현동 사건을 분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리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이른바 삼총 3명의 총리 그다음 3김 해가지고 이제 뭐 김경수, 김동연, 뭐 김두관 그리고 뭐 삼총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분들이 결집을 하면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시는 그 판을 만드는 플랫폼을 대표님 정당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관련해서는 뭐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한데 이 6명의 인물들과 좀 사전 협의나 교감 뭐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은 당이시니까 그렇고 뭐 삼총은 뭐 저하고 같이 거의 정치를 같이 하다시피 하신 그렇죠. 가까운 정세균 전 총리는 대표인가 원내대표 하실 때 정책위의장 하시고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정책의장 할 때 대표하시고 그 대표하셨죠. 네네. 그리고 뭐 제가 정세균계로 사실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하고는 아주 정치를 같이 하면서도 그 김부겸 총리의 그 이 통합적인 그런 그 어떤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항상 많이 동의를 하고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정무수석 할 때 저기 행안부가 정무수석 관할이었어요. 네, 행안부 장관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또 특별하게 또 가까이 많이 여러 긴밀한 논의를 해왔던 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우리 문재인 캠프에서 같이 이제 일했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뭐 제가 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면서 제가 국정상황실장 할 때 김동연 지사가 전윤철 그 비서실장 보좌관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국정상황실장 할 때 전윤철 비서실장이 정무적인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거의 100% 의지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윤철 실장을 아주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김동연 그 부장하고 아주 매우 가깝게 지냈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할 때 제가 정무수석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김동연 그 부총리하고 저 경제 그 참모진들하고 청와대 경제 참모진들하고 어떤 인연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가장 그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와 인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죠. 그런 뭐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김대중 재단의 김두관 의원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많이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고 또 스토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 아주 좋은 우리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삼총 상김을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은 대안이 누구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실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실제는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재명 후보가 나가면 윤석열 후보하고 다시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전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지금 국힘당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힘당의 다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또 붙으면은 또 진다고 생각해. 저는. 그럼 가령 물망에 오르는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뭐 홍준표 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랑 1대1로 붙으면 이재명 대표가 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있는데 이회창 그 총재가
그 두 번 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네. 지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한테 지고서는 사실상 5년 동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릴 네. 정도로 다수당의 네. 그 일당 대표를 하면서 권력을 여의도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노무현 후보한테 졌잖아요. 네. 왜? 이해창 총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과 하자, 이미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그 윤석열 후보와의 그 경쟁에서 비호감 경쟁이었잖아요. 누가 더 비호감이 더 네. 적은가 이 싸움에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비호감이 더 적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비호감 경쟁에서 윤석열한테 질 정도였는데 또 다른 후보하고 경쟁해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쌓였던 그런 지난 대선에서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비호감들이 네. 경감이 되거나 네. 줄어든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비호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일만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네.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삼청상김 중에서 누구라도 네.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버무려서 한 사람이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면 막강한 그런 그 절대적인 그런 후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지금 삼청상김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말고 네. 유일하게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리고 이재명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범민주 진영에서 유일한 그 진영이 네. 바로 새민주당밖에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앞장서서 새 판을 깔겠다,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고 우리는 좀 편향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원 오브 댐으로 참여할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청상김 플러스 알파 네.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다크호스가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청상김 그러니까 삼청상김 플러스 알파 이 7인이 됐던 8인이 됐던 이 부분들이 한데 어울려서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막강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죠. 보통 선거 때 보면 경선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그 소위 1등을 하는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판을 키워서 몸집을 좀 키우면 1등 후보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는데 네. 약간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런 구상이 제 머릿속에 좀 떠올랐는데 가령 이러려면 이 주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새미래민주당의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정치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시진 않고 계세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어쨌든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이런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내시는 거 보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로 저희가 봐야 할까요? 이제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네. 우리 당에 이제 상임 고문으로 계시니까 네. 제가 이제 당 대표로 있고 제가 만약에 그 이낙연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면 네. 지금은 빌드업을 하고 그 삼청상김에서 삼청상김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네. 조금 시작할 무렵에 조금 후반기에 그때 등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한국에 와야 되고 이러려면 빨라야 내년 초.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 대표님 말씀하시는 삼총삼김도 뭐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를 결정을 좀 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요 이번에 참 뭐라 그럴까 유진교사 무죄가 민주당의 시계를 늦추는데 결정타를 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덮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는 것은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간의 싸움인데 시간의 싸움이니까 뭐 트럼프 뭐 취임 전에 뭐 판을 결정내자는 둥 뭐 6개월 내에 판을 갈아엎자는 둥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손쉽게 판이 엎어지거나 갈아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순리대로 진행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피선거권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탈락이 되게 되면 삼총 상김에 그 기지개가 기지개를 필 것이고 그 삼총 상김에 활발한 그런 이제 그 활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네. 새로운 하나의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병헌 대표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부여 설명을 해도 되죠? 아, 그럼요. 네. 저에게 정치란 무한 도전이에요. 무한도전이다. 네. 저는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편의와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정치가 가정맹호라는 그 고사도 있지만 네. 잘못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그런 정치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본연인 선한 영향력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시간적으로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정치를 해내는 것이 저의 정치적 꿈이자 목표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그 길목 하나에 있는 게 뭐 가령 삼총 상김 이 인물들이 플랫폼을 형성해서 또 다른 어떤 집권을 향해 가는 그 길도 하나의 그 역할이라고 보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